네, 안녕하세요. 언어 영역 마지막 파이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일치부합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먼저 24년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먼저 선지 분석이랑 제시문 분석 그리고 선지 분석의 순서로 두 번째 페이지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선지를 쭉 읽으면서 주요 키워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제시문은 문장별 키워드 그리고 문단별 핵심 문장에 유의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치부합에서의 선지 출제 원리는 주로 잘못된 범주, 그러니까 어떤 제시문이 있다고 할 때 제시문에 여러 가지 A는 B이다 그리고 뭐 C는 D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때 A는 D이다 또는 뭐 B는 C는 B이다 라는 식으로 잘못 연결을 하는 것을 잘못된 범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 섞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일치부합에서 제시문에 순서로 어떤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순서를 거꾸로 연결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이제 순서 섞기가 주로 선지 출제 원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시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된 정의 이외의 것을 이야기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출제 원리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잘못된 범주나 순서 섞기라는 출제 원리로 선지를 만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2번 문제 간단하게 5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과 2번 문제의 정답은 각각 5번과 1번이었습니다. 먼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선지 분석부터 해보면은 사안 숙배와 하직 숙배 그리고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을 읽을 때도 그 해당 내용을 중점을 두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 보면은 1문단에서는 경북 대전에 지방 수령을 뽑아내릴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가 3인의 후보자를 왕에게 올리게 되면 왕이 이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고 이때 경주인은 지방 관아에 알리고 당사자에게 고신교지가 전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이 고신교지를 받은 신입 수령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은 숙배를 거행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때 숙배 단자를 통례원에게 내고 그리고 상서원에서는 통례원에게 내고 그리고 상서원이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명이 떨어지면 3번 절하고 왕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신임 수령은 인사 담당 관청인 이조를 찾아 인사하는 의뢰인 사조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중앙관청의 직책에 처음 임명된 문관도 사안숙배를 해야 되는데 사조는 오직 지방 수령에 임명된 자만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종종 이런 형식의 문장 구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뭐 할 때만 오직 어떠한 자만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등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이 사실 이전의 내용과는 조금 이질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사은숙배나 사조에 대해 절차에 대해서 조금씩 정보를 추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문단에서 이질적인 문장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직 뭐뭐한 자만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 형식으로 문장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글에서는 좀 더 읽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직 뭐뭐한 자만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이런 논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시문을 만든 분들이 이 문장에 좀 더 강점을 두면서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은 잘 읽어야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은숙배와 사조를 모두 거친 자는 하직숙배를 행한 뒤 임지로 떠난다라고 다음 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하직숙배의 대상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단에서 사은숙배와 사조를 모두 거친 자는 지방 수령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은숙배와 사조를 거친 자는 바로 윗문장에서 지방 수령에 임명되었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이 거친 자 위에다가 작게 지방 수령이다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이 아니라 승지가 신임 수령을 만나는 대신 신임 수령을 대신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고요. 이때 수령 칠사는 꼭 암송해야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임지 경내로 들어가면 환영회를 열고 그리고 지방 향교에 찾아 참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문관직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사은숙배와 하직숙배를 모두 거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은숙배와 하직숙배를 모두 거행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은 지방 수령이었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문관직에 임명된 사람이 모두 지방 수령이라고는 볼 수 없었으므로 틀린 선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임지에 부임한 신임 수령은 해당 지방의 향교를 방문하여 사은숙배를 올리고 수령 칠사를 암송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제시문에서는 사은숙배를 거행을 한 다음에 수령 칠사를 암송을 하면 지방 향교에서 참배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를 섞어서 선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지방 수령으로 임명된 사람은 사안 숙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정부를 찾아가 사조라는 절차를 거행해야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시문에서는 사안 숙배 이후에 사조를 거행을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거 역시 순서를 섞어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시임 수령이 결정되면 통례원이 이조를 대신하여 당사자에게 고신교지를 보내 임명 사실을 알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첫 문단에서 보면은 고신교지를 보내는 일은 경주인의 역할이었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이후에 고신교지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조를 대신하여서 통례원이 고신교지를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5번 보겠습니다. 정해진 규정대로 사안 숙배와 사조를 끝낸 사람이라도 하직 숙배 때 수령 칠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그 직에서 파면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직 숙배는 사안 숙배와 사조를 모두 끝낸 사람이 거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하직 숙배 때 수령 칠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그 직에서 파면된다라는 내용 또한 제시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선지를 살펴보면 정천이기 심어 재배에 성공한 모카 씨앗, 그리고 원에서 계량 모카 씨앗을 들여왔다 등등 내용을 통해서 누가 어느 시기에 모카를 도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모카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중국도 13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모카를 기르는 지역이 많지 않았고 1년 내내 고온 다습한 날씨에서만 자라는 인도산 품종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3세기 후반 개량 품종이 나왔는데 이때 춥고 건조한 날씨에도 자랄 수 있었고 고려 말 원의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에 의해 환반도에 들여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그 들여온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익점은 국민왕을 패하고 충천왕의 서자 덕흥궁을 새 왕으로 삼겠다는 일반적 통보에 항의하였다라고 하였고요. 쭉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문익점이 고려로 돌아올 때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도 자랄 수 있게 개량된 모카 씨앗을 가져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 씨앗은 대도 근처 농촌에서 구한 것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문익점이 벼슬을 이른 후 낙향하여 원에서 가져온 모카 씨앗을 자기 밭에 심었는데 정작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천익이 모카 재배에 성공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하였고요. 그리고 원 출신의 홍원이라는 승려로부터 모카에서 실을 뽑는 기술을 배워 퍼뜨리기도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정천익이 심어 재배에 성공한 모카 씨앗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도 자랄 수 있는 개량 품종이었다라는 것은 문익점이 낙향을 하여 원에서 가져온 모카 씨앗이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도 자랄 수 있게 개량된 모카 씨앗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정천익이 심어 재배에 성공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4번 문제 5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네, 3번, 4번 문제의 정답은 각각 5번과 4번이었습니다. 먼저 3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였고요. 먼저 선지를 살펴봤을 때 포로 석방 거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석방 거래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억류된 포로를 찾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고요.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중세시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전쟁 포로를 죽이는 행위가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으로 인식을 되는데 중세시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승리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고 포로들의 생명을 살려줄 경우 포로들에게 석방 거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해되었다라고 하였고요. 승리자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이었는데 자신의 비용으로 구금하고 있는 포로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동시에 정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도시국가가 중세시대에서는 협상 주체로 나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략적 이유에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였다라고 하였고요. 이러한 은밀한 진행 방식 때문에 도시 국가가 석방 거래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중세시대의 도시국가가 석방 거래의 주체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족이 포로로 잡혔을 때는 그 가족 구성원이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소속 집단에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포로를 구하기 위해 금전이 아닌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석방거래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억류된 포로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후 석방거래에서 금전이 아닌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제시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석방거래가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포로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단에서 그 포로 전쟁 석방거래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포로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중세가 아니라 현대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전쟁 포로를 구금하는 비용은 대체로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가 부담해야 됐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문단에서 그러한 부담 비용은 승리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석방 거래 시 승리한 국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석방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승리한 국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서 석방이 힘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포로가 된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도 나머지 가족이 석방 거래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선지를 살펴보았을 때 제도적 가족주의와 제도적 개인주의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이라고 하였는데요. 일단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가부장과 부모 세대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특히 제도의 측면에서 가족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제도적 가족주의가 공고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요 사회 제도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하였고요. 서구 사회의 제도적 개인주의가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면 한국 사회의 제도적 가족주의는 제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가족 단위로 생존하고 가족 의존적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가족 부양자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득보장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육아휴직 등 아동 및 노인의 돌봄을 위한 정책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러한 제도적 가족주의의 존속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이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족 내부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강요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제도적 가족주의의 존속은 1인 가구의 구성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가족을 형성하지 않거나 못한 개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제도적 개인주의는 가족이 아닌 개인을 기본 단위로 사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도적 개인주의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개인을 기본 단위로 사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내용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관념으로서의 가족주의는 약화되고 있으나 제도로서의 가족주의는 여전히 강하게 작동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그런 권위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여전히 제도로서의 가족주의는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1가구 1연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제도적 가족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국민연금 제도는 이 문단에서 제도적 가족주의의 예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라는 것은 추론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5번, 6번 문제 5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네, 5번, 6번 문제 정답은 각각 1번과 4번이었습니다. 먼저 5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에서는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높을수록 영아 사망률이 낮다. 그리고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어렵다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영아 사망률에 대한 내용이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나 1인당 가처분 소득 등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데 이는 미심쩍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삶의 질을 보다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영아 사망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의 사망자 수로 집계되는데 이는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다라고 하였고요. 양질의 생활에 필요한 환경, 예를 들어서 훌륭한 수준의 의료체계, 위생적인 생활 환경 등을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생존을 좌우하는 제반 조건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실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영아 사망률이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 서구 사회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잔혹할 정도로 높았다라고 하였는데 그 수치는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1950년도에 이르러서야 35명에서 65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영아 사망률은 4.1명이며 38개 회원국 중에서 영아 사망률이 3.0 미만인 국가는 14개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대체로 인구가 많지 않고 인종적,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면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영아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에서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을수록 영아 사망률이 낮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국내 총생산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흔히 사용되지만 미심쩍다라고 하였고요.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는 마지막 문단에서 실제 통계가 나와 있었는데 이때 1인당 국내 총생산에 높을수록 영아 사망률이 낮은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아 사망률에 미치는 지표로는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인종적, 민족적으로 이질적인지 동질적인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으므로 1번 선지는 알 수가 없는 선지였습니다. 다음으로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살펴봤을 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집단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다른 부위의 마이크로바이옴보다 미생물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양성도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주 환경과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음 문단에서 인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식이섬유를 흡수하기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사이토카인을 생성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적절한 상태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수와 다양성이 유지가 된다면 이러한 역할이 적절히 수행된다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토피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장내 염증성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미생물군 이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마이크로바이옴 배양체를 장내 염증성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이식하면 장내 미생물의 수와 다양성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되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인체에는 장속보다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더 적합한 곳이 있다라는 것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과 어떤 미생물군 이식에 대한 제시문에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와는 무관하였고요. 그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몸의 세포수보다 줄어들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적절한
수와 다양성이 유지가 되면 면역력이 적절해진다, 좋아진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때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세포 수보다 줄어드는지 큰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미생물의 수가 많을수록 장내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하였는데 제시문에서는 그게 적절하게 유지되면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미생물 수와 다양성을 갖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제시문 두 번째 문단에서 병원균의 침투를 막는 방어균을 형성하고 사이토카인을 생성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7번, 8번 문제 5분 동안, 다음으로 21번, 22번 문제 5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네, 21번, 22번의 정답은 각각 4번과 3번이었습니다. 먼저 2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를 살펴보면은 누가 무슨 신분이었고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를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신라에는 6개의 두품과 진골, 성골로 나누는 신분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때 오늘날 현존하는 사료에는 성골과 진골을 가르는 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두 번째 문단에서 성골은 제1신라 26대 진평왕이 처음 만들어낸 신분이다 라고 하였고요. 진평왕은 숙부인 진지왕을 몰아내고 즉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지왕은 진흥왕의 둘째 아들로서 형 동륜이 살아있었다면 왕이 될 수 없었으나 동륜이 일찍 사망함에 따라 진흥왕의 세력을 뒤를 잇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평왕은 동륜왕의 아들이었는데 이에 불만을 키워 진지왕을 내쫓은 지 왕이 올랐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진지왕의 아들 또는 손자가 반란을 일으킬 경우를 대비하여서 성골이라는 신분을 만들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평왕이 성골 신분을 부여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부인, 자기 딸, 그리고 자기 친형제와 그가 낳은 딸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기 아들에게도 성골 신분을 주겠다라고 하였는데요. 아들은 없었고 딸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였고요. 그 성덕여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진평왕 즉위 전 신라의 최고 신분은 진골이었고 진골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였는데 진평왕이 성골에게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바람에 이후 선덕여왕 사후 왕위를 이을 사람은 진평왕의 조카인 진덕여왕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진덕여왕마저 죽자 성골이 없어졌고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 용수와 진평왕의 딸 천명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이때 김춘추가 진골로서 왕이 된 첫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동륜은 왕족이었지만 진골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진골 신분은 진평왕이 만든 개념이었는데요. 동륜은 진평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평왕 이때는 이미 성골은 진평왕이 만든 개념이었고요. 이때 진골 신분이 아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그냥 일찍 사망함에 따라 왕이 오르지 못했다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진덕여왕은 천명부인이 낳은 딸이기 때문에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진덕여왕에 대해서는 진평왕의 조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명부인이 낳은 딸이다라고 했는데 천명부인은 진평왕의 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평왕의 진덕여왕은 진평왕의 조카다라고 했고요. 천명부인이 낳은 딸은 진평왕의 손녀가 되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관계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동륜은 반란을 일으켜 진지왕을 죽이고 왕이 올랐으나 조카인 진평왕에 의해 폐위되었다라고 했는데 동륜은 그냥 일찍 사망하였다라고만 나와 있었으므로 다음 글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김춘추는 진평왕의 마지막 진평왕의 외손자로 태어났으며 성골 신분에 들지 못한 인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김춘추는 진평왕의 딸 천명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이는 진평왕의 외손자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골 신분은 들지 못했다라고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선지를 봤을 때 부동산 매매와 입지, 입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매매 분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매매 분기의 서명에 매수자에게 넘기면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엉뚱한 사람이 매매 분기를 위조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부동산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이반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경국 대전에 이반 발급 절차가 적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에 따르면 매매가 완료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일종의 신청서인 소지를 지방관하에 내고 그러면 지방관은 해당 거래의 사실 여부를 따져묻고 관련 증거를 정리한 초사라는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자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증하는 내용의 처분을 적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과 소지, 초사를 묶은 문서를 다발을 이반이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방관은 이반 발급 사실을 따로 기록해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실할 경우 곤란해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는 지방관의 아래고 입지를 받아 이반을 대신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입지는 간략하게 적은 내용이 포함된 소지에 지방관이 이 사실을 인정함이라고 적어놓고 서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는 원래는 임시 방편으로 내주는 것이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발급 견수가 폭증하게 되었고 입지가 이반을 대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지를 내더라도 이반이 아니라 입지를 내주는 일이 상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반에는 그 초사를 첨부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냥 토지 제출자의 주장만 들은 뒤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으므로 거짓 주장을 하여 입지를 얻어내는 자가 날로 늘었고 이에 따라 분쟁이 크게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부동산 매매 분기와 이반을 분신한 사람에게 입지를 발급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입지는 임진왜란 이전에도 원래 있던 제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발급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입지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에 합의한 매매 분기에 지방관이 서명하는 행위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입지는 매매 분기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에 서명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동산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매매 분기를 넘겨받은 뒤 지방 관하의 소지를 내 이반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반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단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먼저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매매 분기를 넘겨받는다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지방 관하의 소지를 내서 이반을 받는다라는 내용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옳은 선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3번, 24번 문제 5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네, 23번, 24번 정답은 각각 4번과 2번이었습니다. 먼저 23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선제일을 살펴보았을 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중심주의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중심주의는 의원 전원의 법안 심사 참여라는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법안을 폐기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전문성의 가치를 보다 중시하며 상임위원회가 법률을 제안, 수정, 폐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회의 중심주의에서는 영국,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제6대 국회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해왔다라고 했고요. 이때 의회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보고된다라고 했고요.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본회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차 또한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는 본래 법안의 위헌성이나 기존 법률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성, 조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절차를 입법 지연 및 법안 폐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회 위에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입법 과정에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입법 단계,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는 모두 다 존재하고요. 그리고 단지 상임위원회가 얼만큼의 권한을 가지는지만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이 본회의에 있는 경우는 본회의 중심주의로 분리된다라고 했는데 이 문단 마지막을 보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서도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은 본회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영국 의회 입법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영국은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한 국가였다라고 했으므로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체계와 자구 심사를 의도적으로 늦춤으로써 입법 지연 및 법안 폐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다라고 했고요. 이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상정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받지 못하면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용과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가를 살펴보면은 어떤 지역도 퇴보하지 않으면서 한 개 이상의 지역이 발전했다면 발전했다.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도 발전하지 않으면서 한 개 이상의 지역이 퇴보했다면 퇴보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에서는 한국자의 발전이나 퇴보 여부는 가중평균값을 이용한다라고 했고요. 양이면 발전, 그리고 의미라면 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2개 이상의 지역이 퇴보한 경우 한 국가가 퇴보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에 따르면 한 개 이상, 어떤 지역도 발전하지 않으면서 한 개 이상의 지역이 퇴보한 경우 퇴보했다라고 했으므로
두 개 이상의 지역이 퇴보했다고 하더라도 퇴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보겠습니다. 나는 큰 폭으로 발전한 지역이 작은 폭으로 퇴보한 지역보다 많은 경우 한 국가가 발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데, 나에서는 가중치에 따라서 퇴보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했으므로 이를 통해서는 큰 폭으로 발전하더라도 작은 폭으로 퇴보한 지역이 가중치가 달라서 역시 이럴 때 이런 전제가 만족하더라도 퇴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보겠습니다. 한 국가에 대하여 가를 이용하여 발전했다고 판단한 경우 중 나를 이용하여 퇴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를 이용하여 발전했다고 판단을 한다면 다른 국가는 어떤 지역도 퇴보하지 않으면서 한 개 이상의 지역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가중평균값이라고 하였는데, 가중치가 얼마나 되든 음이 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나를 이용하여 만약에 그럴 경우에 퇴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10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